저는 방금 전쟁을 멈췄습니다. 2017년 9월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 젖은 옷에 흙투성이가 된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 안에 300만 명의 목숨이 들어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렸을 적부터 천재라 불리우던 북한 전략로켓군 소자 김영란, 22살의 최연소 여성 장교가 된 천재. 그녀는 왜 조국을 등지고 목숨까지 걸고 한국으로 넘어왔을까요? 이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시청자님들이 듣고 계신 곳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인사드려 찾아뵙겠습니다. 남겨주신 시청자님들,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1995년 겨울, 평양 중구역의 하얀 눈이 창밖을 가득 메운 날이었습니다. 산부인과 병실 안에서는 막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요란하게 퍼졌죠. 딸입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고 아버지 김명호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국가과학원 소속 핵물리학자였고 어머니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과학자 집안으로 유명했어요. 오빠 김영민은 우주과학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 아이 이름은 김영란으로 합시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는 반드시 조국의 과학자가 될 거야. 영란은 유난히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말보다 숫자를 먼저 배웠고 5살 때는 시계 속 톱니바퀴를 분해해 다시 조립했어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영란아, 내가 이걸 어떻게 다시 맞췄니? 그냥 톱니가 서로 친구하니까요. 떨어져 있으면 슬퍼하잖아요. 그때부터였죠. 부모는 이 아이가 남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고장난 라디오를 버리려 하자 영란이 말했어요. 아버지, 그거 제가 고쳐볼게요. 내가? 이건 어려운 거야. 그래도 한번 해볼래요. 작은 손으로 드라이버를 잡고 전선과 회로를 들여다보던 영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1시간쯤 후 지지직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니야, 우리 영란이가 해냈구나. 아버지는 놀라서 웃음을 터뜨렸고 그날 이후 영란은 동네에서 라디오 소녀로 불리게 됐습니다. 12살 때는 더 대단했습니다. 동네 트럭 운전사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을 때였죠. 아저씨,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게 장난감인 줄 아나? 애야, 비켜. 하지만 영란은 엔진을 들여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점화 플러그가 끊어졌어요. 구리선으로 임시 연결해 보세요. 운전사는 반신반의하며 그렇게 했고 곧 트럭이 부르릉 소리를 냈습니다. 야, 이거 진짜 천재 아냐? 그는 혀를 내둘렀죠. 이후 영란은 평양 제1중학교, 제1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언제나 전교 1등, 수학과 물리 대회에서는 늘 김일성상을 받았어요.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김영란 동무는 조국의 보배요. 훗날 과학원에서 반드시 큰일을 할 거요. 2013년 18살의 영란은 평양기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것도 전체 수석으로요. 어머니, 저 정말 합격했어요.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이제 조국을 위해 공부해야지. 대학 시절 영란은 기계와 수학, 공업 설계 모든 과목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4년 연속 김일성상을 받은 학생은 학교 역사상 처음이었죠. 교수들이 회의 때마다 말했습니다. 김영란 학생은 천재요. 우리나라의 기술 미래가
저 학생 손에 달려 있소.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영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기숙사 동기 윤지혜가 조심스레 다가와 속삭였어요. 영란아, 이거 진짜 귀한 거야. 남쪽에서 몰래 들어온 드라마래. 뭐, 그런 거 보면 잡혀가잖아. 쉿, USB야. 한 번만 봐봐. 진짜 재미있대. 영란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날 밤 몰래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뜬 제목은 태양의 후예. 자유롭게 웃고 사랑하는 남쪽 사람들의 모습이 낯설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잖아. 왜 저기선 저렇게 웃을 수 있지? 그날 이후 영란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7년 봄 졸업을 앞둔 영란은 전략로켓군 기술부대 배송 명령을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김영란 동무 전략로켓군 기술부의 소위로 임관합니다. 감사합니다. 22살 최연소 여성 기술장교의 탄생이었죠. 처음엔 후방부서로 갈 거라 생각했지만 배치 발표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영란 소위 대포동 발사기지 유압 시스템 담당으로 발령. 남성 동기들도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여자 장교가 현장 기지에 처음 있는 일인데? 영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기계는 남녀 안 가립니다. 기지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새벽 6시 기상, 밤 11시 취침. 하루 16시간 동안 기름 냄새 속에서 유압 펌프와 발사대 제어 장치를 점검했죠. 손가락은 늘 기름에 절어 있었고 손톱 아래는 금속 가루가 박혀 있었습니다. 김소희, 이런 일은 남자들도 버거워. 그래도 해야죠. 조국이 시키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묵묵히 공구를 들었고 실력은 곧 부대 최고로 인정받았습니다. 2019년 영란은 진급 명령을 받습니다. 김영란 소자 전략로켓군 기술과장 임명. 3년 만에 초고속 승진이었어요. 여군이 이렇게 빨리 승진한 건 역사상 처음입니다. 보도 매체들은 조국의 딸 미사일 기술의 영웅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죠. 김정은 위원장이 현지 지도 때 영란이 직접 유압 시스템을 작동시켰습니다. 좋소. 여성 동무들도 조국 방위의 총대를 메고 있구만.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숙소에서 홀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밭 위로 달빛이 은빛으로 비치고 멀리서 미사일 기지의 철문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만든 기술이 사람을 죽이는 데 쓰일 수도 있겠지.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늘 같은 말이 떠올랐죠. 약해지면 안 돼. 난 조국의 군인이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남았습니다. 드라마 속 웃음, 자유롭게 춤추던 남쪽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나는 왜 이렇게 웃을 수 없지? 왜 내 세상은 늘 명령과 침묵뿐이지? 2017년 여름 그녀의 인생은 서서히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균열은 한 장의 설계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벌어질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그날 조용히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죠. 2017년 8월 초 함경북도 무수달리 미사일 발사기지. 기온은 섭씨 30도를 넘겼지만 지하 벙커 속 공기는 이상할 만큼 싸늘했습니다. 김영란 소자는 새벽 점호가 끝나자마자 유압 시스템 점검 명령을 받았어요. 김 소자, 이번엔 새 설계도에 따라 전면 재점검이요. 사령관의 말에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령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면을 펼치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로도가 낯설었습니다. 이상하다. 안전장치가 반대로 연결돼 있네. 보통 폭발을 방지하는 회로가 들어가야 하는데
도면에는 역전압 발생 장치가 추가돼 있었죠. 마치 폭발이 더 크게 퍼지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중자님, 이 회로에 오류가 있습니다. 안전회로가 아니라 폭발 강화 회로인데요. 하지만 중자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위에서 시킨 대로 하시오. 하지만 만약 이게 의도된 거라면 명령의 이유를 따지는 건 반동이야, 김소자. 그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밤 영란은 모두가 잠든 기숙사 방에서 설계도를 몰래 복사했습니다. 책상 위 작은 탁상 등 불빛이 떨렸습니다. 한 줄 한 줄 선을 따라가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이건 미사일이 떨어질 때 방사능이 넓게 퍼지게 만든 회로잖아. 이건 방어무기가 아니라 학살무기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이불 속에 숨어 설계도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이걸 만들고 있었다니.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근무를 나갔습니다. 동료 박철호 대위가 말을 걸었죠. 김소자, 요즘 얼굴이 왜 그래요? 밤새 공부했어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은 무슨, 미사일보다 완벽한 사람이잖아요. 김소자는. 그의 농담에도 영란은 웃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잠시 휴가가 떨어졌습니다. 고향 원산으로 다녀오시오. 일주일 후 복귀. 영란은 명령서를 손에 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잠시라도 생각을 정리하자. 열차 창밖으로 펼쳐진 조국의 풍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만 들판의 농부들은 지쳐 쓰러져 있었고 역 주변엔 허기진 아이들이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평양에서 보던 선전 포스터 속 행복한 인민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원산역 시장 근처에서 7살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찢어진 외투를 입고 뼈만 앙상한 손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동무 먹을 거 좀. 영란은 군복상의 주머니를 뒤져 옥수수빵을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먹어요. 아이는 두 손으로 빵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작은 어깨가 덜덜 떨렸습니다. 그 순간 영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우리가 지상낙원이라 배웠는데 이게 지상낙원이야? 밤이 되어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은 평소처럼 따뜻하게 맞았습니다. 우리 딸 오랜만이네. 얼굴이 많이 탔구나. 기지일이 많아서 그래요. 아버지는 군복에 달린 훈장을 자랑스레 쓰다듬었습니다. 역시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수령님께 충성하는 과학자의 피를 물려받았구나. 영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안쪽이 서늘했습니다. 식탁 위 김치찌개 냄새가 퍼져도 밥이 목에 걸렸어요. 아버지, 혹시 우리가 만드는 무기들이 정말로 사람을 지키는 걸까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요, 가끔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국을 지킨다는 건 때로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야. 하지만 그게 평화를 만드는 길이지. 그 말이 정답 같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며칠 후 대학 동기였던 윤지혜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혜가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갔대. 뭐라고요? 왜요? 남쪽 드라마 USB를 봤다나 봐. 영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USB 바로 자신이 봤던 그것이었어요. 설마 나도 들키면? 불안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미사일, 그 아래 불타는 도시, 불길 속에서 태양의 후예 여주인공이 나타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죽이려 해요? 아니에요. 전 그런 의도가. 당신이 만든 그 무기가 우리를 태워요. 영란은 몸부림치다 깨어났습니다.
이마와 목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그날 새벽 그녀는 군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기계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건 조국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 하지만 생각이 깊어질수록 두려움도 커졌습니다. 이곳은 의심 자체가 죄인 나라였으니까요.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도 그만둘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무수달리로 돌아가는 열차 안 영란은 창밖으로 사라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할 수 없어. 그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렸습니다. 열차가 기지 근처 역에 도착하자 공기가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기지 입구에 경비병들이 철조망 너머로 눈을 번뜩이며 서 있었어요. 영란은 자신에게 들리지 않는 속삭임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방 안에서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평생 종교란 단어조차 입 밖에 낼 수 없던 나라였지만 그 순간 영란은 기도했습니다. 부디 제가 옳은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는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대한 전쟁의 톱니가 돌아가기 시작한 바로 그때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막아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밤하늘의 별빛이 무수달리 상공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기지의 경계등은 붉게 깜빡였고 공기는 비밀과 공포로 가득했죠. 김영란 소자는 침대 위에서 꼿꼿이 앉아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USB 하나가 그녀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그 작은 은색 조각 안에 수백만 명의 생사가 달려 있었죠. 이걸로 끝이 아니야.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창밖에선 새벽 순찰병들의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영란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젠 진짜 실수 한 번이면 총살이야. 그녀는 몰래 숨겨둔 노트를 꺼냈습니다. 밤새 작성한 탈출과 파괴 계획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볼펜 끝이 종이를 긁었습니다. 1단계 발사대 유압 시스템 고장 위장. 2단계 전기회로 과부하 설치. 3단계 복사한 USB를 휴가 때 반출. 4단계 평양으로 복귀 후 탈북. 마지막 줄엔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공 확률 7%. 그래도 해야 해.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다음 날 정오. 햇빛이 매섭게 내리쬐었지만 지하 벙커는 어두웠습니다. 영란은 작업복을 입고 1호 발사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아포스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가 났죠. 그녀는 렌치를 쥐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균열이 있다면 여기쯤일 거야. 작업 중에 다가온 선임 기술관이 물었습니다. 김소자 이상 있나? 예, 유아포스가 오래되어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빨리 보고서 올리게. 예. 그가 떠나자마자 영란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자 호스 한쪽에 얇은 금이 생겼습니다. 기름이 아주 조금 스며나왔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발사 전에 터질 거야. 그녀는 속삭이며 균열 부분을 테이프로 감쌌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상태처럼 보였죠. 2호부터 6호 발사대까지는 훨씬 위험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유압류에 미세 금속 가루를 섞어 넣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영란이 대학 시절 실험 때 사용하던 방식이었죠. 금속 가루가 펌프 속으로 들어가면 48시간 후 자동으로 막히게 됩니다. 이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겠지.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주머니 속엔 작은 비닐봉지 6개가 들어 있었어요. 동료들이 등을 돌린 순간을 노려 몰래 가루를 넣었습니다. 박철호 대위가 다가왔습니다.
김소자, 뭐 하는 거예요? 영란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 점검 중입니다. 혹시라도 고장이 나면 우리 모두 총살 아닙니까? 그렇긴 하지. 근데 요즘 당신 너무 예민해 보여. 발사 임무가 코앞인데 긴장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박 대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영란은 숨을 내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기지 식당. 식판에 국 한 그릇과 밥 한 덩이. 주방의 형광등은 깜빡였고 식당 안은 숨막히게 조용했습니다. 박철호가 옆자리에 앉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김소자, 우리 임무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글쎄요, 그냥 푹 자고 싶네요. 난 평양 가서 술 한잔 하고 싶어요. 자유롭게 아무 걱정 없이. 그 말에 영란은 잠시 멈췄습니다. 자유롭게 그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박혔죠.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이 꼭 오면 좋겠네요. 올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이 우릴 존경할 거예요. 영란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존경? 아니야, 우리가 성공하면 세상이 불타겠지. 그녀의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틀 뒤 새벽 3시, 모든 병사들이 잠든 시각, 영란은 전기 통제실로 향했습니다. 철문 앞 경비병이 하품을 하며 물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발사대 회로 점검 명령입니다. 사령관 결재도 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자 병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시오. 문이 닫히자 영란은 곧장 제업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철제 캐비닛 안에는 수십 가닥의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그녀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과전류 장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검은 상자. 전원 공급 신호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회로를 태워버리는 장치였습니다. 그녀는 작은 드라이버로 패널을 열고 장치를 숨겼습니다. 이걸로 7호부터 12호는 발사 신호가 들어와도 작동하지 않겠지. 그녀는 전선을 정리하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통제실 창문에 빗방울이 몇 개 떨어졌습니다. 비 예보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어두운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구름 나처럼 무겁구나. 8월 20일 새벽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12개 발사대 모두 손을 댔습니다. 하지만 완성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공포 속에서 숨을 쉬고 있었죠. 이제 남은 건 탈출뿐이야. 그날 오후 영란은 휴가 신청서를 들고 사령관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령관 동지, 아버지 환갑이십니다. 하루만 다녀오고 싶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발사까지 3주 남았다. 지금 휴가라니 시기가 좋진 않군. 점검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보고서도 제출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령관이 담배를 꺼내 물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네. 가족 효도는 나쁜 게 아니지. 다녀오게. 감사합니다. 발사 후엔 큰 축하연이 있을 거야. 그때 다시 보자고. 영란은 경례하며 나왔지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 축하연은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지옥이겠죠. 8월 21일 오전 기지 정문. 영란은 소형 가방 하나와 서류 가방을 들고 섰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손짓했습니다. 신분증과 휴가증, 여기 있습니다. 검색기가 그녀의 몸을 스캔했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죠. 잠깐만 금속 반응이 있군. 영란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제 허리벨트입니다. 금속 버클이라서요. 요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통과.
숨이 멎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문을 빠져나오자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USB 무사히 나왔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조그만 금속 조각이 이제 세상의 균형을 쥐고 있었죠. 군용 트럭에 올라타자 엔진이 굉음을 냈습니다. 차창 밖으로 기지의 철조망이 멀어졌습니다. 멀리서 본 발사대는 여전히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안이 이미 무력화되었음을 알고 있었죠. 이제 그 괴물은 다시는 날지 못할 거야. 차창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부디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이 지나가길. 밤 10시 평양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영란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빛 한 줄 없는 밤 하지만 달만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야.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무수달리 기지에서는 보이부 요원들이 이미 발사 준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있었다는 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의심의 눈을 들이대고 있었죠. 하지만 영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전쟁을 스스로 부수러 나섰습니다. 밤 10시 평양 외곽도로의 가로등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그 10분이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걸음이 될 줄 알았더라면 아마 그 길 위에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양의 공기 냄새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겠네. 그녀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나무 문에 달린 쇠고리가 녹슬어 있었죠. 손을 올리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들어가면 아무 일 없는 척해야 돼. 조용히 숨을 고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란이 왔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고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이고, 얼굴이 반쪽이네. 밥도 못 먹고 다닌 거야? 일이 많아서요. 괜찮아요. 뒤이어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딸 잘 돌아왔구나. 수령님께 충성하는 기술장교답게 늠름하구나. 영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아버지. 식탁 위엔 김치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던 두부밥 했단다. 많이 먹어라. 감사합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 한 숟가락이 목을 넘지 않았습니다. 오빠 김영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김 소장님. 군대에서는 뭐 그렇게 심각해? 집에선 좀 편하게 먹어. 오빠 그냥 피곤해서. 그래도 이번 임무 끝나면 큰 포상 있겠지? 그 말에 영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상네. 포상이라니. 내 임무는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 속으로 삼키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영란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과학자 집안에서 군 장교까지. 조국이 내 같은 딸을 믿는단 말이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버지, 조국이란 게 정말 뭘까요? 뭐긴 뭐냐? 우리를 낳아주고 지켜주는 땅이지. 그렇죠. 하지만 그 대답이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어머니가 웃으며 손을 잡았습니다. 내일은 아침에 미역국 끓여줄게. 오랜만에 우리 집 냄새 맡으면서 푹 자라. 네, 고마워요. 그녀는 어머니 손등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고 오래 기억하고 싶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가족들은 모두 잠들었습니다. 영란은 혼자 방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흰 종이 한 장, 만년필 한 자루.
그녀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조국을 배신한 게 아닙니다. 거짓을 배신한 것입니다. 300만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저는 조국을 떠납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종이에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가족이 고통받을 걸 압니다. 그래도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무기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베갯잎 아래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이 편지를 볼 땐 난 이미 없겠지.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새벽 3시, 방 안이 어둠으로 잠겨 있었습니다. 군복 대신 민간인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흰 셔츠에 회색 바지, 자켓,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그냥 평양의 여자야.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았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초소형 USB 하나, 그리고 달러, 지폐 몇 장뿐이었습니다. 손끝으로 USB를 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너만은 잃을 수 없어. 방문을 살짝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먼저 부모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자요, 어머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방 앞에서도 걸음을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오빠는 책에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나 때문에.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새어나올까봐. 거실로 나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이제 저 얼굴은 다시 안 봐도 돼. 그녀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신발을 신으려다 어머니가 예전에 사준 회색 스카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걸 목에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따뜻하네요, 어머니. 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싸늘했고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이 길이 내 마지막이겠지.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뒤돌아봤습니다. 작은 2층 집. 창문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불빛. 안녕, 우리 집.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골목을 지나 평양 거리로 나왔습니다. 거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 주체 사상탑 불빛만이 붉게 빛나고 있었죠. 그 빛을 바라보며 영란은 중얼거렸습니다. 저 불빛 언젠가 꺼질 날이 오겠지. 시계는 새벽 3시 반을 가리켰습니다. 약속 장소까지는 걸어서 20분. 그녀는 모자를 눌러 쓰고 인적 없는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발소리가 아스팔트 위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길모퉁이에 다다르자 검은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마당 브로커 김 아줌마였습니다. 왔소?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시간이 없어요. 그래, 오늘 밤 열차 타야 하오. 표는 준비했소? 고마워요. 고맙긴 돈 받았잖소. 김 아줌마가 작게 웃었습니다. 가방엔 뭐 있소? 별거 아니에요. 옷 몇 벌이랑 서류 좀. 그럼 됐소. 이번 길 쉽지 않을 거요. 각오했어요.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을 때 멀리서 순찰차의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김 아줌마가 몸을 숨기며 속삭였습니다. 고개 숙여요. 지금은 말하지 말고. 순찰차가 지나가고 나서야 숨을 돌렸습니다. 이 도시도 이제 곧 뒤집힐 거요. 그래서 빨리 떠나야죠. 평양역 근처에 도착했을 때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역은 조용했지만
철길 위로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열차는 5시 정각이요. 그때까지 숨어 있어요. 김아줌마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영란은 대합실 모퉁이의 어둠 속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품에 안고 손으로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게 내 전부야.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잘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다시 만날 날까지 꼭 살아남을게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새벽 4시 반, 평양역의 어둠 속. 열차 출발을 알리는 기적 소리가 멀리서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무덤에서 울려나오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김영란은 사람들 틈에 섞여 플랫폼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표를 꽉 쥔 손에는 땀이 흥건했습니다. 표에는 단 2글자 회령행.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안 되는 단어였습니다. 승객 여러분, 탑승 시작합니다. 확성기 소리가 들렸고 사람들은 줄을 섰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차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철로 위의 진동이 그녀의 몸을 흔들었습니다. 회령까지 15시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평양의 건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대신 황량한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땅은 갈라져 있었고 사람들은 논두렁을 따라 허리를 굽힌 채 일하고 있었죠. 그 광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거야. 아니, 알아선 안 되지. 오전 11시 첫 번째 검문이 시작됐습니다. 보안원이 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두 신분증 제시하시오. 순간 기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란은 서류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보안원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시오? 회령이요. 어머니가 아파서요. 보안원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군복 안 입은 게 낯설군. 휴가인가? 예, 짧은 휴가입니다. 그래, 효녀로군.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가 지나가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오후 3시 2번째 검문. 이번엔 여성 보안원이었습니다. 가방 열어보시오. 영란은 손을 떨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옷 몇 벌, 서류 2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성 보안원이 그녀의 손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손이 거칠네요. 무슨 일 하시오? 기계 공장에서 일합니다. 군대 아닌가요? 예전에요. 지금은 민간 기술직입니다. 힘든 일 하시네요. 어머니 빨리 나으시길.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차가 다시 움직이자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2번 남았어. 2번만 더 넘으면 돼. 해가 저물 무렵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전략 로켓군 김영란 소자 반역 혐의로 전국 수배 중. 그 목소리는 차갑고 또렷했습니다. 화면 속 자신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탈북자 많다더니 또 있나 봐요. 그렇네요. 그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눈을 감으려 했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 9시 회령역 도착. 열차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녀는 가방을 꼭 쥐고 내렸습니다. 역 앞에는 중년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 허름한 외투. 김소자? 박시호.
김아줌마가 보냈소. 그는 눈빛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따라오시오. 말하지 마시오. 둘은 조용히 걸었습니다. 회령의 밤거리는 썰렁했고 바람이 쌀쌀했습니다. 몇 분 뒤 허름한 여관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박 씨가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틀은 여기서 숨어야 하오. 밖으로 절대 나가지 마시오. 알겠어요. 방은 어두웠고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침대, 먼지 낀 창문. 그녀는 가방을 열어 USB를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무사히 왔어. 그 말을 하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다음 날 TV에서 다시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영란 소자, 체포 시 포상금 1만 달러. 박 씨가 TV를 끄며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전국에 떴소. 이제 변장해야 하오. 그는 가위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머리 잘라야 하오. 영란은 거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라주세요. 가위질 소리와 함께 긴 머리카락이 떨어졌습니다. 거울 속에 단발머리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게 나야? 이제 조금 낫소. 그래도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돼요. 알겠어요. 9월 11일 새벽 2시 박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일어나시오. 지금 떠나야 하오. 영란은 재빨리 옷을 입고 가방을 맸습니다. 두만강까지 20km. 걸어서 가야 하오. 걸어서요? 차는 위험하오. 산길로 가야 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요. 영란, 박 씨, 그리고 안내인 한 명이 어둠 속으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엔 별이 가득했고 달빛이 희미했습니다. 발밑엔 낙엽이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불빛은 절대 켜지 마시오. 안내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소에 들키면 끝이오. 알겠어요. 3시간쯤 걸었을 때 멀리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저게 그 강이군요. 그래요. 저기 건너면 중국이요. 영란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은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물살은 거세게 흘렀습니다. 저걸 건너야 해요? 그렇소. 새벽 5시 20분 전에. 그때 초소 교대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야 하오. 준비됐어요. 안내인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겁나오? 네.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새벽 5시 15분 그녀는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움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숨이 멎을 만큼 냉기찼습니다. 움직이세요. 천천히. 안내인이 앞서갔습니다. 물이 무릎, 허리,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세게 몸을 밀었습니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영란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때 멍멍, 와랄. 북한 쪽에서 군견이 짖기 시작했습니다. 들켰소. 빨리. 안내인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영란은 필사적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나 둘째 발. 손전등 불빛이 강 위를 비추었습니다. 거기 누구야? 총성이 울렸습니다. 탕, 탕. 물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총알이 가까운 곳에 떨어졌습니다. 안내인이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소. 영란은 숨이 끊어질 듯 했지만 온몸에 힘을 짜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발.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강둑에 엎드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됐소. 건넜소.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살았어, 정말. 갈대숲 사이에서 조선족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빨리 이리 와요. 그녀는 담요를 내밀었습니다. 얼른 덮어요. 젖은 옷 갈아입고.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USB는 젖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공안 순찰 오기 전에 떠나요. 이쪽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두만강 건너편 북한 땅, 손전등 불빛이 여전히 강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녕 내 조국.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중국 옌벤 조선족 마을의 지하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틀만 여기 숨어요. 조선족 여성이 말했습니다. 공안이 수색 중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할 거 없어요. 여성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영란은 이불 속에서 몸을 말았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열이 올랐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두만강 물 때문인가. 그녀는 약을 삼키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영란아, 왜 우리를 버렸니? 아버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배신자.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니야, 나는 배신한 게 아니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틀 후 열이 내리고 몸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조선족 여성이 말했습니다. 이제 베이징으로 가요. 기차표 준비했어요. 베이징?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야 해요. 이 신분증 쓰세요. 리순이 27세. 영란은 위조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사진은 자기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달랐습니다. 이제 나는 리순이. 9월 14일 기차 안. 그녀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중국 들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자유야.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2번의 검문이 있었습니다. 공안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신분증.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건넸습니다. 공안이 사진을 보고 얼굴을 훑쳤습니다. 조선족이요? 예. 잠시 침묵. 가세요.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됐다. 9월 15일 새벽 5시, 베이징역. 그녀는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잡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가주세요. 기사가 거울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네. 알겠소. 30분 뒤 큰 대문 앞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대사관 정문 앞 경비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망명 신청합니다. 예. 저는 북한군 장교 김영란입니다. 한국으로 망명하겠습니다. 경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북한 이탈 주민, 군장교 신분. 3분 후 문이 열렸고 영사가 달려나왔습니다. 진정하세요. 안전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영란 전략로켓군 소자였습니다. 그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모든 게 있습니다. 모든 게요? 발사 좌표, 미사일 설계도, 기지 위치까지. 300만 명이 죽을 뻔했어요. 제가 막았어요. 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엔 두만강의 물빛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베이징의 하늘은 아직 희뿌옇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대사관 안 숙소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국정원 요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영란 씨 준비됐습니까? 오늘 서울로 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리카락은 짧게 잘려 있었고 얼굴엔 밤새 잠을 못 잔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진짜 집으로 갑니다.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면서도 아픈 말이었나? 비행기에 오르기 전 요원이 검은 가방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준 USB입니다. 우리가 봉인했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지고 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요? 당신의 증언과 함께 가야 하니까요. 그녀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요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이미 세상은 조금 변했습니다. 정부 전용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의 빌딩들이 작게 보이다가 구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영란은 창가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드디어 끝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아버지, 어머니 아직은 아니야. 3시간 뒤 인천공항. 창문 밖으로 태극기가 보였고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려앉았습니다. 요원이 말했습니다. 일반 입국 절차는 밟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합동신문센터로 이동합니다. 서울 외곽의 비밀시설. 지하복도로 들어서자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10명이 넘는 인물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정원장, 국방부 차관, 합참정보본부장, 그리고 군복을 입은 장교들. 국정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영란 씨,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이 가져온 것을 봐야 합니다. USB를 꺼내주시겠습니까? 그녀는 가방을 열어 USB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막대 하나.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것은 수백만 명의 생명이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조심스레 USB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수많은 파일명이 뜨자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ICBM 타켓 코디네이트, 런치 시퀀스, 뉴클리어 페이로드 디자인. 국정원장이 물었습니다. 이건 진짜입니까? 네. 제가 직접 복사했습니다. 발사 예정일은 9월 9일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발사는 안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모든 발사대를 고장냈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합참정보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요? 혼자서 12기의 발사대를 고장냈다고요? 유압 시스템에 결함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전기회로에 과전류 장치도 설치했습니다. 최소 3개월은 복구 못할 겁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국정원장이 보좌관에게 낮게 지시했습니다. 위성 영상 확인해. 보좌관이 급히 나가더니 5분 후 돌아왔습니다. 무수달리 발사기지 폐쇄 확인됐습니다. 9월 9일 이후 모든 발사대 비상 정비 상태입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습니다. 국정원장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김영란 씨, 당신이 전쟁을 멈췄군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살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날 오후 USB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기술진들이 모니터 앞에서 숨도 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미사일 도면, 발사 좌표, 기지 위치가 하나씩 열렸습니다. 국방부 미사일 담당자가 감탄했습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우리가 모르던 기지가 5곳이나 있어요. 합참작전본부장이 말했습니다. 이 데이터면 북한 미사일 방어율을 95%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국정원장이 한참을 말없이 모니터를 보다가 영란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300만 명을 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중에 제 부모님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9월 17일 새벽 청와대 국가안보회의에 NSC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국정원장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영란은 별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국정원장이 들어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녀는 잠시 멈칫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영란 씨,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대통령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용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한미연합정보회의. 영란이 제공한 데이터가 미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로 전달됐습니다. 화상회의 화면 속 미군 장성이 말했습니다. This information is invaluable. You saved the peninsula.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Thanks to her we can prevent any further threat. 영란은 통역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녀 덕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9월 18일 마지막 신문조사. 국정원 조사관이 물었습니다. 가족들 소식은 들으셨습니까? 아직은요. 아마 정치범 수용소에 있을 거예요. 힘드시겠어요. 후회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겁니다. 왜요? 부모님을 버린 죄책감은 평생 짊어질 겁니다. 하지만 300만 명을 외면한 죄책감은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먼저 흘렀습니다. 이젠 정말 끝난 걸까요? 이제 시작입니다. 당신이 살릴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숙소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수천 개의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그들이 웃고 밥을 먹고 사랑을 하겠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침대에 누워 베개 밑에 USB를 다시 넣었습니다. 너는 이제 내 삶의 일부야.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이제 제 차례예요. 당신들이 지켜주던 세상, 이젠 제가 지킬게요. 2017년 9월 20일 서울 외곽의 한 보호센터. 창밖엔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김영란은 창가에 앉아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향이 아직 어색했습니다. 커피 맛이 이렇게 쓴 거였나? 옆자리에서 복지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 그 말이 입안에서 맴돌았습니다. 보호소 생활은 낯설고도 평화로웠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감시하지 않았고 밤에 불을 켜둬도 창문을 열어도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게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자유가 이렇게 조용한 거였나?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고요 속에서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정부는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이미래, 25살 대한민국 국민. 신분증을 손에 쥐었을 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저릿했습니다. 이젠 김영란이 아니야. 하지만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래야, 넌 이제 살 수 있어. 2018년 그녀는 서울의 한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책은 데이터 분석 보조연구원. 낡은 컴퓨터를 다루며 통계 자료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엔 숫자가 낯설었지만
이내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머릿속의 계산 감각은 여전히 살아 있었거든요. 미래 씨, 이건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 오차율, 보정 완벽한데요? 동료 연구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습관이에요. 예전엔 늘 정확해야 했으니까요. 동료들은 그녀를 조용하지만 똑똑한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과거를 몰랐습니다. 그녀도 묻지 않았습니다. 2020년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뉴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발사 직후 폭발, 피해 없음. 그녀는 TV를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멈추겠지. 그날 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USB를 꺼냈습니다. 검은 테이프로 둘러싸인 채로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2021년 여름, 그녀는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전공은 정보보안학. 수업 시간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화면에 빼곡히 떠 있었지만 그녀는 빠르게 따라갔습니다. 교수는 종종 감탄했습니다. 이미래 씨, 이건 연구 수준이에요. 어디서 이렇게 배웠어요? 그냥 오래전 경험이에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마다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책상 위엔 커피, 모니터 불빛,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늘 놓여 있었습니다. 흑백으로 빛바랜 부모님의 사진.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이 바란 조국, 이제 조금은 달라지고 있어요. 2023년 겨울. 한국 사회는 평화협정 소식으로 들썩였습니다.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체결. TV 속 대통령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그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눈송이가 흩날리며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바닥 위에 눈이 닿자마자 녹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웃었습니다. 따뜻하네. 2025년 봄, 미래는 연구소에서 프로젝트 리더가 되어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엔 데이터 복구 알고리즘 완성해야 해요. 네, 팀장님. 그녀는 화이트보드에 숫자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정확함보다 중요한 건 의미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사람의 삶을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 말에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건너편 건물 벽면 전광판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북핵 완전 해체, 국제사회 공식 확인. 그 순간 그녀는 손끝으로 목에 걸린 작은 십자가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퇴근길, 여의도 한강 다리 위. 해질녘의 노을이 강물 위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강을 바라봤습니다. 물결 위로 햇빛이 반짝였습니다. 이 강은 남과 북을 가르지만 언젠간 이어질 거예요.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연락처 윤호 선생님. 그녀가 처음 보호소에서 만났던 상담사였습니다. 미래 씨, 잘 지내죠? 네, 잘 지내요. 요즘은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그래요. 사람들이 모르겠지만 당신 같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이젠 조용히 살고 싶어요. 그 조용한 삶이 세상을 지키는 거죠. 통화를 마친 뒤 그녀는 한참 동안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잘 있죠?
그 별이 당신이라면 이젠 나 걱정 말아요. 주머니 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영란에게 끝까지 버텨. 그건 무수달리 시절 자신이 썼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종이를 하늘로 날렸습니다. 바람이 종이를 멀리 데려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밤, 책상 위에는 한 권의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두 글자 다시 사람. 그녀는 펜을 들고 적었습니다. 나는 한때 김영란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미래다. 전쟁을 멈춘 여자가 아니라 평화를 살아가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 펜 끝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또르르 흘러 종이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젠 괜찮아요. 창밖에서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교회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미래야, 이제 살아. 그리고 불을 끄고 잠들었습니다.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 어울림입니다. 이번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매번 감상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사랑합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 어울림 드림